한국에 와서 살아온 지난 몇 해 동안 저는 한 번도 그 기억을 꺼내본 적이 없었습니다. 일부러 잊은 것도 아니고 누가 막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생각만 해도 손끝이 얼어붙는 장면이라 입을 열 용기가 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며칠 전 인터뷰 준비를 하던 중 기자가 조용히 한 문장을 건넸습니다. 책임자였다고 하셨죠. 그날 빈 침대는 어떤 의미였습니까? 그 질문을 듣는 순간 숨이 멈췄습니다. 한국의 작은 방, 조용한 오전이었는데 마치 평양 여성 기숙사의 차갑고 긴 복도에 다시 서 있는 것 같았습니다. 기억이 문을 벌컥 열고 들어오는 것처럼 순식간에 되살아났습니다. 아무도 이유를 말해주지 않았던 그 밤, 누구도 질문하지 않았던 빈자리, 그리고 점호표 한 칸이 깨끗하게 비어 있었던 그 장면. 그 장면이 제 인생을 갈라놓은 시작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처음으로 그 이야기를 끝까지 말해보려 합니다. 이제야 조금은 마음을 열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제가 평양에서 여성 기숙사 책임자로 있던 건 20살이 조금 넘었을 때였습니다. 당시에는 그 직책을 맡는다는 게 나름 인정받는 일이라고 믿었습니다. 책임자라는 명칭이 저를 지켜주고 제가 더 믿음직한 사람이라는 증거라고도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서야 알았습니다. 그 신뢰라는 것이 저를 보호하기 위한 게 아니라 누군가를 확인하는 역할을 맡겼다는 뜻이었다는 것을요. 기숙사 생활은 겉으로 보기엔 단순했습니다. 정해진 시각에 일어나고 청소하고 출근하고 저녁에 식사한 뒤 각자 방으로 돌아가 쉬는 일상의 반복. 하지만 그 반복 속에는 묵묵히 그리고 철저하게 사람을 관찰하는 시스템이 있었습니다. 그걸 감시라고 부르진 않았지만 모두가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해야 할 일은 아주 단순했습니다. 밤 점호 때 여성들이 모두 방에 들어와 있는지 확인하고 방마다 침대 상태를 체크하고 장부에 표시하는 일. 표면적으로는 생활 관리였지만 실제 기능은 전혀 달랐습니다. 가장 중요한 규칙은 아무도 말로 설명해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일주일만 책임자로 지내도 자연스럽게 몸이 기억합니다. 비어있는 침대를 발견해도 이유를 묻지 않는다. 그 규칙은 문장으로 들은 적도 없고 종이에 적힌 적도 없고 누가 가르쳐준 적도 없습니다. 하지만 모든 책임자들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 규칙을 어긴 사람은 기숙사에서 오래 버티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 규칙을 어느 날 밤 아주 선명하게 이해하게 됐습니다. 바람이 차갑게 불던 겨울밤이었습니다. 밖에는 눈이 아주 얇게 내렸고 기숙사 복도 창틀에 희미하게 빛이 내려앉아 복도는 더 차갑고 긴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장부를 들고 평소처럼 점호를 돌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방에서는 각자 담요를 정리한 흔적이 보였고 두 번째 방에서는 고향 이야기를 나누던 여성들이 제게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모든 게 평소와 같아 보였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방에서 문을 열자마자 이상한 정적이 느껴졌습니다. 설명하기 어려운 공기였지만 몸이 먼저 반응했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그 방에서 갑자기 사라진 직후처럼 아주 미묘한 공백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침대를 하나씩 확인했습니다. 첫 번째 침대, 두 번째 침대, 그리고 세 번째 침대로 고개를 돌리는 순간 심장이 한 번 크게 내려앉았습니다. 어제까지 웃으며 제게 책임자 동무라고 부르던 혜진 동무의 자리가 완전히 비어 있었습니다.
아주 깨끗하게 정리된 침대, 베개도 가지런했고 담요도 정확히 반듯하게 접혀 있었습니다. 짐은 하나도 남아있지 않았고 그녀가 잠시 외출한 흔적조차 없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그 자리를 아무도 쓰지 않았던 것처럼 너무 완벽하게 비어 있었습니다. 저는 순간 무릎이 조금 떨렸습니다. 말로 설명하긴 어렵지만 그 침대의 정리됨에는 사람이 자리를 비운 흔적이 아니라 사람이 지워진 흔적이 있었습니다. 머릿속에서는 혜진 동무 얼굴이 빠르게 스쳐갔습니다. 며칠 전 고향에서 받은 작은 수건을 보여주며 냄새가 아직 남아있다고 웃던 모습, 동무들과 나란히 줄 서서 식당으로 가던 모습, 베개를 톡톡 두드리며 몸을 누이던 평범한 모습까지. 그런데 그 많은 모습이 그날 밤에는 종이에 적힌 글자처럼 순식간에 사라진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어디 갔습니까? 라고 방 안의 다른 여성들에게 묻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 질문이 얼마나 위험한지 몸이 먼저 알고 있었습니다. 방 안의 여성들은 저와 눈을 맞추지 않았습니다. 모두 고개를 숙였고 누군가는 손끝을 잡아당기며 아무 말 없이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 조용한 분위기가 저를 더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그들도 알고 있었던 겁니다. 혜진 동무가 오늘 밤부터 기숙사 장부에서 사라진다는 걸. 저는 장부에 형식적으로 체크 표시만 하고 그 방을 나왔습니다.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복도 공기가 더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장부를 든 손에서는 땀이 차갑게 맺혔고 뭔가가 제 뒤를 따라오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사무실에 돌아와 장부를 지도원에게 건넸을 때 그는 아무 말 없이 페이지를 넘기다가 혜진 동무 이름이 있는 줄에서 잠시, 아주 잠시 멈췄습니다. 그 멈춤은 말보다 더 많은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는 그 다음 페이지로 조용히 넘어갔습니다. 아무 설명 없이, 아무 질문 없이, 마치 그녀가 원래 장부에 없었던 사람인 것처럼.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눈이 내리고 있었는데 그 고요함이 오히려 더 서늘했습니다. 왜 아무도 묻지 않을까? 그 질문이 가슴 깊은 곳에서 계속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그 질문을 입 밖에 내는 순간 제 이름도 어느 날 그 빈 침대처럼 사라질 수도 있다는 걸 저는 어렴풋이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날은 저에게 아주 긴 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야기는 바로 그날 한 칸 비어있던 점호표에서 시작됩니다. 혜진 동무의 침대가 비어있던 그날 밤 이후 저는 기숙사 생활을 전과 같은 마음으로 볼 수 없었습니다. 똑같이 정리된 침대, 똑같이 들리는 점호 호명, 똑같이 복도를 채우는 신발 발소리였지만 그 모든 것이 이제는 이전과 조금 다른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사라진 사람의 자리는 늘 너무 조용했습니다. 그 조용함이 단순한 빈자리의 고요가 아니라 누구도 설명하지 않은 하나의 규칙처럼 느껴졌습니다. 평양 여성 기숙사엔 문서에도 없고 지도원에게서 들은 적도 없지만 모두가 아는 규칙이 있었습니다. 그 규칙은 누가 가르치지 않아도 한 달만 지내면 자연스럽게 배우게 되는 것이었고 어길 수 없다는 걸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그중 첫 번째는 사라진 사람에 대해 묻지 않는다. 기숙사에서는 말 한마디가 분위기를 흔드는 일이었고 그 흔들림은 곧 누군가를 위험에 빠뜨릴 수도 있다는 걸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혜진 동무가 사라진 다음 날, 저는 점심시간에 식당으로 가는 길에 그녀와 친하게 지내던 동무 2명이 복도 끝에서 잠깐 마주치는 걸 보았습니다. 둘은 서로에게 말을 걸 것처럼 보였지만 입술이 움직이기 전에 곧바로 고개를 돌리고 걸음을 재촉했습니다. 그 짧은 멈칫이 모든 대답을 대신했습니다. 그들도 알고 있었던 겁니다. 혜진 동무가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을. 저는 그들의 눈빛에서 2가지 감정을 동시에 느꼈습니다. 하나는 깊은 두려움, 그리고 다른 하나는 말할 수 없는 무력함. 그 둘이 겹쳐진 눈빛은 그 어떤 설명보다도 기숙사 공기의 정체를 보여줬습니다. 기숙사는 단순한 생활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규칙을 따라야만 살아남을 수 있는 조용한 구조였습니다. 그리고 그 규칙 중 하나는 밤에는 불필요하게 복도를 서성이지 않는다. 처음엔 단순한 생활지도로 생각했지만 지금 돌아보면 그건 안전을 위한 조언이 아니라 특정 시간과 공간에 보여서는 안 되는 것들이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밤이 되면 기숙사 복도는 더 길게 느껴졌습니다. 전등은 일정 간격으로만 켜져 있었고 빛이 닿지 않는 구역은 어둡다기보다 뭔가 멈춰 있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환풍기 소리도 방 안에서 들려오는 작은 숨소리도 이상하게 얇아져서 복도 공기에 스며드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공기가 흐를 때 가끔 누군가 지나간 듯한 기운이 아주 짧게 스쳐 지나갈 때가 있었습니다. 소리가 아니라 기운. 발걸음을 들은 것이 아니라 복도 바람의 흐름이 살짝 바뀌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럴 때면 저는 본능적으로 등을 곧게 세우고 방안을 확인하는 채 하며 그 움직임을 보지 않은 척 했습니다. 기숙사에서는 무언가를 보지 않았다는 태도가 살아남는 데 중요한 기술이었습니다. 책임자로서 저는 장부를 정리해야 했습니다. 그 장부에는 누가 언제 들어왔고 언제 외출했고 무슨 사유로 방을 비웠는지 기록해야 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생활 관리지만 실제로는 누가 어디에 있는지를 상부에서 확인하기 위한 기록이었습니다. 장부를 넘기다 보면 어느 날 갑자기 한 줄이 통째로 사라진 듯한 느낌이 들 때가 있었습니다. 기록이 지워진 건 아니지만 그 사람이 장부에서 더 이상 언급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다음 칸으로 넘어갑니다. 아무도 그 통과 과정을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 침묵이야말로 기숙사 내부에서 가장 큰 규율이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저는 점심을 마치고 복도 창가에서 잠시 숨을 돌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평소보다 더 신경이 곤두선 지도원이 복도를 빠르게 지나가는 걸 보았습니다. 그는 평소 같으면 기숙사 내부를 천천히 살피고 책임자에게 몇 마디 지시를 내리고 갔지만 그날은 저에게 눈도 맞추지 않고 곧장 복도 끝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방은 책임자라 해도 마음대로 들어갈 수 없는 곳이었습니다. 기숙사 제일 끝에 작은 문. 밖에서 보면 평범한 창고처럼 보이지만 누구도 그 안을 자주 열어보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문을 지날 때마다 어딘가 설명할 수 없는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소리로 들리는 건 아니지만 안쪽에서 누군가 조용히 움직이고 있는 듯한 기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도 빈 방이라는 느낌이 없는 공간. 지도원이 그곳에 들어갔다 나왔다 하면 그날 밤 저녁 때
대부분 무언가 달라져 있었습니다. 방 배치가 갑자기 바뀌거나 누군가가 새로운 방으로 이동하게 되거나 아니면 아무 설명 없이 침대 하나가 비어 있게 되는 날도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전출됐다. 하지만 그 전출은 아무도 본 적 없는 전출이었습니다. 짐을 옮기는 사람도 없었고 차가 들어오는 것도 없었습니다. 정말 순간적으로 사라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 모든 걸 지켜보면서 저는 조금씩 불안해졌습니다. 그 불안은 갑자기 찾아온 것이 아니라 사소한 순간들 속에서 하나씩 쌓여가며 조용히 자리를 잡았습니다. 특히 혜진 동무의 빈자리 이후 다른 여성들의 눈빛에서도 이상한 걱정이 느껴졌습니다. 그 걱정은 넘어져 다친 사람을 걱정하는 그런 눈빛이 아니라 너도 언젠가 그 자리에 설지 모른다는 어떤 조용한 경고에 가까웠습니다. 그때부터 기숙사는 더 이상 제가 관리하던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그 구조가 저를 포함한 모두를 지켜보는 느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하루 일과가 끝나면 방으로 돌아오는 길이 더 멀게 느껴졌고 점호표를 들고 방을 돌아다닐 때는 어깨 위에 눈에 보이지 않는 무언가가 앉아있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알게 모르게 제 자신이 누군가의 순서 목록에 들어가 있는 게 아닐까? 조용히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혜진 동무가 사라진 밤, 저는 그 단 하나의 빈 침대에서 기숙사 전체를 향한 첫 번째 조용한 메시지를 느꼈습니다. 그 메시지는 명확했습니다. 말하지 말라. 묻지 말라. 기억하지 말라. 그러나 저는 그날 이후 오히려 더 많은 것을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억들이 나중에 제가 탈출을 결심하게 되는 결정적인 이유가 됩니다. 혜진 동무의 빈 침대를 본 뒤로 며칠 동안 기숙사는 조용했습니다. 너무 조용해서 오히려 불안해질 정도였습니다. 사람들이 속삭이는 소리도 줄었고 저녁 식사 시간에도 평소 같으면 작은 웃음이 오가던 분위기가 놀랄 만큼 잠잠했습니다. 익숙했던 생활의 흐름 속에서 그 침묵은 마치 기숙사 전체가 숨을 참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누군가는 알고 있었고 누군가는 느끼고 있었지만 아무도 입 밖에 내지 못한 무언가가 있다는 걸 저도 몸으로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조용한 시간이 며칠 지나지 않아 두 번째 빈 침대가 등장했습니다. 그날은 어딘가 기운이 더 이상했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어두워졌고 저녁 점호를 준비하는데 장부를 들고 있는 제 손이 알 수 없는 이유로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마치 기숙사 공기 자체가 제가 앞으로 보게 될 장면을 미리 알려주는 것 같았습니다. 점호는 평소와 같은 순서로 진행됐습니다. 문을 열고 인원수를 확인하고 침대를 확인하며 장부에 체크 표시를 하는 단순한 반복. 하지만 그 단순함 속에는 늘 눈에 보이지 않는 긴장이 있었습니다. 저는 방마다 들어갈 때마다 짧게 숨을 들이마시고 내려놓을 때는 어깨가 조금 더 무거워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방에서 그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차갑고 묵직한 정적이 방 안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방 안의 여성들은 시선을 내려둔 채 아무 말 없이 앉아 있었고 저는 그 분위기만으로도 어떤 변화가 일어났다는 걸 즉시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침대 하나가
정확히 전날 혜진 동무의 자리처럼 너무도 완벽하게 비어 있었습니다. 이번에 사라진 사람은 진이라는 여성이었습니다. 아침에 출근해서 함께 작업반으로 들어가는 걸 제가 분명히 봤습니다. 그녀는 전날까지도 동무들과 조용히 이야기를 나누던 모습이었고 아무 문제도 없어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녀의 침대는 이미 오래전부터 비어 있었던 것처럼 정리돼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장부를 들고 있는 손이 확실히 떨리는 걸 느꼈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갑자기 외출한 것도 잠시 자리를 비운 것도 아닌 누군가가 지워졌다는 느낌이 너무 뚜렷했습니다. 진이 동무가 있던 자리에는 그녀가 쓰던 작은 손수건 하나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짐가방, 책, 머리핀. 그녀가 생활해온 모든 흔적이 증발한 것처럼 사라져 있었습니다. 그 깔끔함이 저를 오히려 더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제가 침대 위를 바라보고 장부에 체크 표시를 하려는 순간 방 안에 있던 여성들 중 한 명이 아주 잠깐 저를 올려다봤습니다. 그 눈빛은 너무 많은 이야기를 담고 있었습니다. 말할 수 없는 말, 말하면 안 되는 말, 그리고 조심하라는 조용한 경고. 하지만 그 경고도 소리 없는 경고였습니다. 입술은 움직이지 않았고 그저 눈빛으로만 짧게 건네진 메시지였습니다. 저는 장부에 단 한 줄의 표시를 남기고 방을 조용히 나왔습니다. 문을 닫을 때 손잡이가 서늘하게 느껴졌습니다. 마치 제가 이 방의 공기를 어디엔가 흘려보내면 안 된다는 압박처럼 느껴졌습니다. 복도로 나오자 바람도 없는데 공기가 살짝 흔들리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누군가 지나간 건 아니지만 누군가의 움직임이 공기 속에서 미세하게 남아있는 듯한 기운. 그 기운이 제 뒷목을 가볍게 스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무심한 척 그 흔들림을 모르는 듯 장부를 펼친 채 다음 방으로 향했습니다. 기숙사에서는 모르지 않기 위해 모르는 척해야 살아남는다는 걸 몸이 먼저 알고 있었습니다. 점호가 끝난 뒤 지도원에게 장부를 넘기자 그는 첫 번째 때와 마찬가지로 사라진 진이 동무의 이름 앞에서 아주 잠시 손을 멈추었습니다. 그러고는 아무 설명도 없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갔습니다. 그 짧은 멈춤, 그 아무 말 없는 태도, 그게 오히려 모든 답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빈 침대를 본 순간 저는 더 이상 이 일이 우연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사라지는 일은 이미 반복되고 있었고 그 반복은 어떤 의도와 구조 속에 움직이고 있다는 걸 명확히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구조는 지금 내가 들고 있는 장부를 통해 누군가가 조용히 감시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했습니다. 며칠 뒤 진이 동무와 가까웠던 한 여성이 갑자기 저에게 다가와 아주 작게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속삭였습니다. 책임자 동무. 요즘 조심해야 합니다. 저는 순간 숨까지 멈춘 것처럼 느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말을 잇지 않았고 고개를 숙인 채 빠르게 걸어가 버렸습니다. 그 짧은 한마디조차 기숙사에서는 큰 용기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기숙사 건물의 창가에서 바깥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기숙사 복도의 조용한 공기가 창문을 통해 스며 나오는 듯 했습니다. 그 공기는 말하지 않아도
무언가를 알려주고 있었습니다. 너도 곧 알게 될 것이다. 두 번째 빈 침대는 한 사람의 사라짐이 아니라 패턴의 시작이었습니다. 그 패턴은 앞으로 저에게 결정적인 순간들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리고 저는 그 패턴 속에 제 이름도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아주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깨닫게 됩니다. 두 번째 빈 침대를 확인한 날 이후 기숙사는 다시 아주 잠잠해졌습니다. 하지만 이번의 고요는 예전과는 달랐습니다. 혜진 동무가 사라졌을 때는 짧고 얇은 정적이었다면 이번에는 바닥 깊은 곳에서부터 올라오는 무거운 침묵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평소처럼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복도를 지날 때 발걸음이 느리게 들렸고 식당에서는 김이 피어오르는 소리마저 어딘가 묻혀버린 듯 했습니다. 서로의 눈빛을 피하는 일이 더 잦아졌고 누군가 웃는 소리가 들려오면 그 소리조차 순간적으로 가라앉아 버리는 분위기였습니다. 저는 그 조용한 변화 속에서 이상하게 제 주변 공기가 더 빨리 식는 느낌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두 번 연속으로 사람이 사라진 사건 때문에 제가 더 민감해진 것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며칠 지나자 그 느낌이 단순한 불안이 아니라 어딘가에서부터 향하고 있는 기운이라는 걸 확실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출근 준비를 하기 위해 방에서 나오는 순간, 기숙사 사무실 문이 천천히 열리며 지도원이 등장했습니다. 그의 표정은 평소와 다르지 않았지만, 묘하게 제 얼굴을 확인하는 눈빛이 조금 더 길게 머무르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 짧은 순간 마치 제 안쪽까지 들여다보는 듯한 느낌이 등을 한 번 쓸고 지나갔습니다. 그냥 지나간 눈빛일 수도 있었지만 그날 이후 그 눈빛이 다시 생각날 때마다 기숙사의 구조가 저를 향해 조금씩 움직이고 있다는 기분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점호를 준비하던 저녁, 방 하나를 지나가려던 참이었습니다. 복도의 공기가 어디선가 아주 작게 흔들렸습니다. 누군가 문 뒤편에서 조용히 움직인 듯한 느낌이었는데 실제로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 흔들림이 저는 설명할 수 없었지만 신호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날의 점호는 이전보다 훨씬 더 긴장된 분위기였습니다. 방 하나를 열기 전에 저는 잠시 숨을 멈추곤 했습니다. 그리고 문이 열리는 순간 방 안의 여성들이 저를 바라보는 시선의 방향이 예전과 다르다는 걸 금방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 눈빛에는 말보다 더 많은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책임자 동무, 알고 계시죠? 라는 듯한 불안과 경고가 섞여 있었고 그 경고는 저를 향해 조금씩 가까워지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동안 사라진 사람들을 장부의 빈칸으로만 봐왔습니다. 하지만 그 빈칸이 이제는 마치 제 이름을 준비하듯 조용히 자리를 만들어가고 있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책임자로서 저는 매일 장부를 정리했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장부가 누구를 기록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정리하기 위한 순서표처럼 느껴졌습니다. 어느 날 밤 장부를 넘기던 중 제 이름이 적힌 줄 옆에 희미하게 손자국이 남은 걸 봤습니다. 누군가가 최근에 제 줄을 확인했다는 뜻이었습니다. 장부는 책상에 항상 놓여 있었지만 누가 봤는지는 아무도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마음 한켠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그 차가움은 공포보다는
아, 이제 나도 포함됐구나 하는 어떤 조용한 깨달음에 가까웠습니다. 하루는 기숙사 옥상으로 올라갈 일이 있었습니다. 저녁이 막 내려앉는 시간이라 옥상 난간 너머로 기숙사 건물이 아래쪽까지 고요하게 내려다 보였습니다. 그 순간 아래쪽 복도를 지나가는 지도원의 그림자가 보였습니다. 그의 걸음은 일정했지만 걸음 하나하나가 기숙사의 전체 공기를 흔드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난간에 손을 올려두고 조용히 생각했습니다. 언제부터 이 공간이 이렇게 숨을 죽인 걸까? 그리고 그때 이전까지는 들리지 않던 소리가 아주 작게 들렸습니다. 누군가 문을 열고 닫는 듯한 기운, 복도 끝에서 조금씩 움직이는 공기, 말할 수 없는 변화가 조용히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그 움직임은 좋은 예감이 아니라 명확한 경고였습니다. 며칠 뒤 진이 동무와 가장 가까웠던 한 여성이 저를 급하게 불러 세웠습니다. 그녀는 주변을 한번 둘러보고 말을 아주 낮게 줄였습니다. 책임자 동무. 이상한 일이 많습니다. 요즘은 특히 그녀의 눈빛은 말보다 더 많은 것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두려움, 불안, 그리고 무언가를 보고 있지만 말하지 못하는 사람의 표정. 저는 그 순간 제 목 뒤에서 서늘한 공기가 밟고 지나가는 걸 느꼈습니다. 저도 압니다. 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그 말이 얼마나 위험한지 알고 있었기에 저는 그저 고개만 살짝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다시 한번 주변을 확인하고 아무 말 없이 자신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뒷모습이 묘하게 흔들리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기숙사 복도의 불빛은 평소보다 조금 더 어둡게 느껴졌습니다. 빛이 반쯤 가려진 곳에서는 누군가 잠시 서 있는 듯한 기운이 희미하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장부를 꼭 쥐고 다시 제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문을 닫고 난 뒤 등을 벽에 기대며 아주 긴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 숨은 단순한 피곤함의 숨이 아니라 뭔가 다가오고 있다는 느낌을 억누르기 위해 내쉬는 숨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누구의 순서인가를 생각하는 일이 점점 두려워졌습니다. 그리고 그 순서가 계속해서 제 이름 쪽으로 기우는 소리가 들리지 않아도 들리는 듯 했습니다. 기숙사는 감시를 통해 조용히 움직이는 구조였습니다. 사람들이 사라지는 자리에는 언제나 말 없는 침묵만 남았고 그 침묵이 이제는 제 주변에 조금씩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빈 침대 이후 저는 처음으로 이곳은 떠나야 한다는 생각을 마음 깊은 곳에서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 생각은 처음에는 희미한 불빛 같았지만 날이 지날수록 점점 더 명확한 형태를 띠기 시작했습니다. 그 명확함은 앞으로 제가 마주하게 될 결정적인 세 번째 빈자리에서 더 분명해집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제 탈출은 시작된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사람이 사라지는 일은 늘 기숙사에 조용히 스며들었습니다. 큰 소리나 소란 없이 누군가의 발걸음조차 남기지 않은 채 말끔하게 흔적만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빈자리였던 그날은 아주 다른 기운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분위기 자체가 기숙사 전체에 묻어있는 먼지처럼 얇고 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확실하게 느껴지는 기운이었습니다. 말로 표현하기는 어렵지만 그날 새벽부터 저는 계속해서
등 뒤가 서늘해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아침 점호 전에 복도 끝에서 지도원의 그림자가 잠깐 스쳤습니다. 평소 같으면 하루 일정을 준비하며 차분하게 움직였을 텐데 그날은 그의 걸음이 유난히 빠르고 직선적이었습니다. 마치 어딘가로 향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향해 가는 것처럼 저는 문틈 사이에서 그의 뒷모습을 보며 아무 이유도 없이 숨을 억지로 들이마셨습니다. 그 순간 지도원의 시선이 잠깐 뒤로 돌아오는 듯 했는데 저는 정면으로 마주친 것은 아니지만 그 눈빛의 방향만으로도 아, 오늘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느낌은 근거 없는 공포가 아니라 지난 몇 달 동안 사라진 사람들의 패턴을 지켜본 사람만이 느낄 수 있는 명확한 신호였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장부를 정리하기 위해 사무실에 들어갔습니다. 책상 위에는 늘 놓여있던 장부가 어쩐지 더 얇게 느껴졌습니다. 종이수가 줄어든 것은 아닌데 손끝에 닿는 질감이 묘하게 달랐습니다. 그리고 그 장부를 펼쳤을 때 제 이름이 적힌 줄 옆에 아주 미세하게 종이가 눌린 자국이 보였습니다. 누군가 오랫동안 그 줄에 손을 얹고 무언가를 확인한 흔적처럼 저는 손끝에 힘이 조금 들어갔고 입술이 아주 조금 말라붙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 흔적은 대놓고 보여준 것이 아니라 그냥 자연스럽게 남겨진 자국처럼 보였지만 그 자연스러움이 오히려 더 섬뜩했습니다. 그날 저녁, 점호 시간이 가까워지자 저는 조금 더 천천히 복도를 걸었습니다. 발걸음이 바닥에 닿는 순간마다 공기가 아주 미세하게 일렁였고 그 일렁임이 누군가의 기척일 수 있다는 생각이 계속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문을 하나씩 열 때마다 방 안의 여성들은 제 얼굴을 보는 순간 표정이 단숨에 굳어졌습니다. 제가 무슨 말을 하기도 전에 그들의 눈빛은 이미 두려움과 경고를 동시에 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눈빛을 마주할 때마다 점점 더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오늘은 내 순서일 수 있다. 중간쯤 되는 방을 지나갈 무렵 지도원이 복도 끝에서 나타났습니다. 그의 걸음은 빠르지 않았지만 한 걸음 한 걸음이 유난히 단단하게 느껴졌습니다. 소리는 들리지 않는데 그의 발걸음이 기숙사 전체의 공기를 흔드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제가 서 있는 곳에서 걸어오는 동안 단 한 번도 시선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멀리 있었지만 그 눈빛이 제가 들고 있는 장부에서 제 얼굴로 향해 천천히 올라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 순간 숨이 자연스럽게 멎었고 손끝이 차가워졌습니다. 그가 말할 것 같았습니다. 아니, 이미 말한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제 옆을 지나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오히려 더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그가 지나간 뒤 저는 복도 한가운데 홀로 서 있었는데 기숙사 전체가 저를 둘러싸고 조용히 숨을 참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점호를 마치고 사무실로 돌아왔을 때 가장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장부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지도원이 제 이름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는 장부를 넘기며 각 방의 책임자 이름을 확인하고 점호 기록을 짚었습니다. 그런데 제 이름이 적힌 줄을 그냥 조용히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 행동은 실수처럼 보일 수도 있었지만
기숙사에서 책임자의 이름이 빠지는 일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제 이름을 부르지 않았다는 건 목록에서 제외되었다는 뜻이 아니라 이미 확인이 끝났다는 뜻이었습니다. 그 순간 제 다리에 힘이 풀릴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표정을 바꾸지 않고 조용히 고개만 숙였습니다. 사무실 문을 나오는 순간 복도의 공기가 제 쪽으로 기울어지는 듯한 압박이 느껴졌습니다. 누군가 뒤에서 아주 가까운 거리에서 숨을 들이쉬는 듯한 기운.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돌아보면 안 되는 이유를 몸이 먼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제 방 문을 닫고 불을 소등한 뒤에도 등 뒤가 계속 서늘했습니다. 기숙사는 이상하리만큼 조용했고 조용함 속에서 시간이 멈춘 듯 느껴졌습니다. 그때 방문 틈 아래쪽으로 어떤 움직임이 살짝 스쳐 지나가는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발소리는 없었지만 그 기운만으로도 누군가 복도에 서 있다는 걸 확실히 알 수 있었습니다. 그 움직임은 제 방 앞에서 잠시 멈춘 듯 했습니다. 그 몇 초가 저에게는 몇 분처럼 느껴졌습니다. 숨조차 내쉬기 어려웠고 심장 소리가 방 안에서 울리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그 기운은 천천히 복도 끝으로 멀어져 갔습니다.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오늘이 아니면 나는 다음이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탈출을 결심했습니다. 갑작스러운 용기가 아니라 생존을 위한 마지막 선택이었습니다. 기숙사 장부에서 제 이름이 부르지 않았던 그날, 저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는 걸 명확히 깨달았습니다. 그 결심이 저를 기숙사 밖으로 그리고 국경 너머의 세계로 이끌게 됩니다. 그 이야기는 다음 장에서 이어지게 됩니다. 탈출을 결심했던 그날 밤, 저는 기숙사 문을 나서며 뒤를 단 한 번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돌아보면 발걸음이 끊어질 것 같았고 잠시라도 망설이면 그 작은 틈을 타 기숙사의 공기가 제 발목을 붙잡을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기숙사를 빠져나온 뒤 저는 아름아름 연결된 루트를 통해 국경 근처로 이동했습니다. 도움이라기보다는 누군가를 대신한다는 느낌, 그냥 흘러가는 흐름 속으로 몸을 맡기는 기분에 가까웠습니다. 두만강 근처에 도착했을 때 저는 처음으로 숨을 크게 들이마셨습니다. 그 숨은 희망과 두려움이 이상하게 섞인 숨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도 등 뒤에서는 아직 기숙사의 공기가 옅게 따라오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강을 건널 때 물이 깊지 않았는데도 심장은 발목까지 잠기는 듯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다리는 떨렸고 물살이 아니라 누군가 제 뒤에서 팔을 잡을 것 같은 느낌에 눈을 감을 수도 없었습니다. 중국 땅에 발을 디뎠을 때 저는 처음으로 기숙사 복도의 그림자에서 벗어난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해방감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중국은 또 다른 조용한 위험이 겹겹이 쌓인 곳이었습니다. 북한에서의 감시와는 다른 형태였지만 숨을 쉬는 방식부터 달라져야 하는 곳이었습니다. 말투도 낮춰야 했고 걸음도 빨리 움직이면 안 됐습니다. 사람들 눈을 피하는 일은 더 가늘고 더 섬세해졌습니다. 저는 처음 며칠 동안 연변에 머물렀습니다. 낮에는 창문을 거의 열지 않았고 밤에는 숨소리조차
최대한 얇게 유지하려 노력했습니다. 공안의 발소리를 들은 것은 아니지만 건물 안에서 움직이는 기운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어느 날 밤, 밖에서 어딘가 문이 닫히는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소리는 들리지 않았지만 공기가 아주 짧게 떨렸습니다. 제가 머물던 방의 벽을 타고 그 떨림이 살짝 스며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기숙사에서 느꼈던 누군가 가까이 와 있는 기운이 그대로 되살아났습니다. 저는 숨을 멈추고 창문 너머를 바라봤습니다. 바람이 불지도 않았는데 멀리 있는 골목의 어둠이 조금씩 형태를 바꾸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 어둠은 사람의 그림자는 아니었지만 분명 누군가 지나간 뒤 남아있는 흔적 같았습니다. 며칠 뒤 함께 지내던 사람 중 한 명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공안이 요즘 단속을 많이 돌아다닌대요. 그 말은 단순한 정보가 아니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보이지 않는 시간표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표는 보이부보다도 더 빠르고 더 날카롭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몇 주간 계속 이동하면서 생활했습니다. 집에서 집으로, 방에서 방으로, 누군가가 마련해준 좁은 공간으로 자리를 옮기며 몸을 숨겼습니다. 그 과정에서 아주 오래전 기숙사에서 방을 옮기던 감각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이번 방이 마지막일까? 여기가 끝일까? 그런 생각은 중국에서도 여전히 저를 따라다녔습니다. 어느 날은 낯선 골목을 지나던 중 뒤에서 기운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사람이 발걸음을 내디딜 때 바람이 아주 조금 움직이는 그 미세한 기운. 저는 뒤를 돌아보지 않았지만 그 순간 분명히 누군가가 나를 확인하고 지나간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 느낌은 북한의 감시와 달랐습니다. 북한에서는 누군가 있다는 공기가 서늘하게 느껴졌다면 중국에서는 누군가 지나가고 없다는 공기가 이상하게 더 무서웠습니다. 남겨진 기운만으로도 위험을 알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잠시 머물던 집에서 아주 조심스럽게 밥을 먹고 있는데 그 집 주인이 문틈으로 고개를 내밀며 속삭였습니다. 낯선 사람, 계단 오르던데. 그 말만으로도 저는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그 숟가락이 테이블에 닿는 순간조차 소리가 너무 크게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저는 창문 가까이 놓인 작은 의자에 앉아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긴 시간을 보냈습니다. 눈을 감으면 기숙사 장부가 생각났고 눈을 뜨면 중국 골목의 어둠이 아주 서서히 움직이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불이 꺼진 방 안에서 저는 마음속으로 계속해서 같은 문장을 되뇌었습니다. 한국으로 가야 한다. 이곳도 잠시 숨을 고를 수 있는 공간일 뿐 안전한 곳은 아니었습니다. 어느 순간 문 밖에서 들리는 느린 숨소리, 복도에서 울리는 아주 작은 기운, 그 미묘한 움직임들이 제 이름을 확인하듯 계속 제 쪽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한국으로 가겠다는 결심은 희망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살기 위해 선택한 마지막 길이었습니다. 연락이 닿은 브로커는 라오스까지 이어지는 루트를 설명해줬습니다. 그 경로는 단 한 번도 안전한 시간대가 등장하지 않는 길이었고 중국 내내 숨을 얇게 유지하는 삶이 지속될 거라는 걸 의미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 길밖에 없다는 걸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중국에서의 시간은
북한에서의 시간과 달랐습니다. 북한에서의 침묵은 누가 사라졌는지 모르는 공포였다면 중국에서의 침묵은 내가 사라질 수도 있다는 분명한 위기였습니다. 저는 어느 순간 기숙사의 그림자보다 중국의 어둠이 더 가까이 느껴졌습니다. 그때 저는 제 마음 깊은 곳에서 아주 조용하지만 확실한 문장을 들었습니다. 이제 정말 떠나야 한다. 라오스와 태국을 지나 한국으로 향하는 길은 단순한 이동이 아니라 저 자신의 흔들렸던 삶을 마지막으로 붙잡는 과정이었습니다. 기숙사에서 사라졌던 이름들처럼 저 역시 어느 순간 어딘가에서 지워질 수 있다는 공포가 이제는 더 선명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공포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움직임이 마침내 한국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육천자. 라오스를 지나 태국으로 넘어오는 동안 저는 제 몸이 점점 더 가벼워지는지 아니면 더 무거워지는지 스스로도 구별하기 어려웠습니다. 가벼워진 것은 기숙사에서 느꼈던 그 무겁고 얇았던 공기와 조용한 그림자가 더 이상 제 뒤를 따라오지 않는다는 안도감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무거워진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라오스에서 태국으로 넘어오는 마지막 구간은 누군가 뒤에서 숨을 낮추고 걷는 듯한 똑같은 긴장감이 계속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것조차 길게 하지 못했습니다. 조금이라도 움직임이 크면 어디선가 기척이 튀어나올 것 같았습니다. 태국에 도착한 뒤 브로커는 밤늦은 시간 제가 가야 할 곳을 알려주었습니다. 태국 한국 대사관. 그곳만 들어가면 더 이상 추격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대사관 문 앞까지 가는 길은 단순한 이동이 아니라 제 삶의 마지막 장면일 수도 있다는 묘한 긴장감이 들었습니다. 길을 걷는 동안 주변의 어둠이 조금씩 움직이는 기운이 느껴졌고 저는 그 움직임을 절대 등 뒤에 두지 않으려 계속 천천히 걸음을 조절했습니다. 대사관 철문이 저 멀리 보이던 순간 저는 알 수 없는 이유로 발걸음을 잠시 멈췄습니다. 문 바로 앞인데도 그 앞으로 나아가는 일이 쉽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문을 들어가는 순간 제 삶이 완전히 바뀔 것이고 그 문 앞에서 한 번 더 제 이름이 지워질지도 모른다는 막연한 공포가 머릿속을 스쳐갔기 때문입니다. 대사관 앞은 조용했습니다. 바람이 불지도 않았는데 철문이 살짝 떨리는 듯한 느낌. 그 떨림은 누구의 발걸음도 아니고 누구의 목소리도 아니었지만 제가 지나온 모든 곳의 공기들이 이 문 앞에서 잠시 모여 멈춰 있는 듯 했습니다. 저는 문을 두드리기 전에 숨을 아주 크게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손바닥을 조심스럽게 문 표면에 올렸습니다. 그 순간 등 뒤에서 누군가 제 이름을 부르는 듯한 착각에 가까운 기운이 살짝 스쳐 지나갔습니다. 목소리는 아니었지만 수년 동안 기숙사에서 들었던 그 무거운 기운과 비슷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뒤돌아보는 순간 그 기운이 저를 다시 붙잡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손을 떼지 않고 문을 천천히 두드렸습니다. 문이 열리는 소리는 굉장히 평범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평범한 소리가 제 삶 전체를 바꾸는 결정적인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안에서 나온 직원은 저를 보더니
말없이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 짧은 끄덕임은 여긴 안전합니다라는 뜻도 있었고, 지금부터 당신은 다른 삶으로 들어옵니다라는 어떤 조용한 선언 같았습니다. 대사관 안으로 들어가자 바깥에서 느껴졌던 얇은 긴장감이 조금씩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긴장이 완전히 풀린 것은 아니었습니다. 몸은 대사관 안에 있었지만 머릿속에서는 아직 기숙사 복도 끝 방의 침묵과 그 비어있는 침대들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직원은 차를 한 잔 내어주며 잠시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수년 만에 몸 전체를 깊게 의자에 맡겼습니다. 그 순간 제 어깨에서 어딘가 아주 얇은 먼지가 조용히 떨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 먼지는 아마도 제가 기숙사에서 가져온 두려움의 흔적이었을 것입니다. 대사관에서 며칠을 지낸 뒤 드디어 한국으로 떠나는 날이 왔습니다. 공항으로 이동하는 차 안에서 저는 창밖을 보며 지금까지 걸어온 길을 짧게 되돌아봤습니다. 물길을 헤치던 두만강, 라오스의 밤길, 태국에서의 마지막 긴장감, 그리고 대사관 문 앞에서 손바닥이 떨리던 순간까지 그 모든 기억이 차창 너머 태국의 햇빛 속에서 살짝 흔들렸습니다. 비행기에 오르는 순간 저는 발을 한번 멈췄습니다. 비행기 안 공기는 오랜만에 느끼는 깨끗한 공기였습니다. 그 공기 속에는 숨을 누르던 기척도 조용히 다가오던 발걸음의 기운도 없었습니다. 좌석에 앉고 비행기가 천천히 떠오르자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가슴 깊은 곳에서 천천히 올라오는 감정을 느꼈습니다. 그건 슬픔도 아니었고 기쁨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살아남았다는 현실이 아주 천천히 실감나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땅,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저는 그동안 쌓였던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무너져 무릎이 살짝 꺾였습니다. 바닥에 손을 짚고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는데 그 숨이 처음으로 아무런 두려움도 없이 제 몸 안에서 자유롭게 흘렀습니다. 살았다. 그 한 문장이 제 안에서 아주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들렸습니다. 그날 인천공항의 공기는 제가 태어나 처음 느껴보는 따뜻한 공기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순간 처음으로 제 인생이 기숙사의 그림자가 아닌 새로운 빛 아래서 다시 시작될 수 있다는 걸 믿었습니다. 인천에 도착하던 그날, 무릎이 살짝 꺾였던 순간의 기억은 아직도 제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 선명합니다. 바닥에 손을 대고 숨을 고르는 동안 제 삶 전체가 가벼운 먼지처럼 흔들렸다가 다시 제 손에 떨어지는 듯한 느낌이 있었거든요. 기숙사 복도의 그림자, 빈 침대의 침묵, 누군가 제 이름을 조용히 확인하던 기운들이 그때 한 번에 멀어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처음으로 이제 살아도 된다는 감정이 가슴 안으로 조용히 흘러드는 걸 느꼈습니다. 한국에서의 초반 몇 개월은 낯섦과 안도감이 섞여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하나원에서 생활하는 동안 저는 누군가가 제 걸음을 따라오지 않는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을 만큼 신기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복도를 걸어갈 때 누군가의 시선이 따라오던 그 오래된 습관이 여전히 몸에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습관도 조금씩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하나원 안의 공기는
아주 평범했고 누구도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빈 침대가 있어도 그건 잠시 자리를 비운 사람일 뿐이라는 사실이 조금씩 마음을 안정시키기 시작했습니다. 그 몇 개월은 저에게 새로운 삶과 감정을 배우는 시간이었습니다. 먹고 싶은 음식을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다는 것, 원하면 아무 때나 산책을 나갈 수 있다는 것, 누구의 눈치를 보지 않고 하루를 계획할 수 있다는 것, 이런 평범한 자유가 저는 참 오래 낯설었습니다. 하지만 그 낯설문, 언젠가 따뜻함으로 바뀌었습니다. 정착 후 몇 년 동안 저는 작은 회사에서 일하며 조용히 살아갔습니다. 처음엔 사람들과 눈을 오래 맞추기가 어려웠고 누군가 제 이름을 부르면 몸이 먼저 경직되는 순간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주변 사람들은 그런 저를 다정하게 대해주었습니다. 괜찮아요. 천천히 하세요. 라는 말은 예전 삶에서는 단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문장이었습니다. 처음 한국에 왔을 때 저는 제 이야기를 누구에게도 하지 못했습니다. 말할 용기도 없었고 말하는 순간 다시 과거로 돌아갈까 두려웠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 조용히 사람들을 지켜보며 이 나라의 일상을 살다 보니 저도 모르게 속삭이는 마음의 소리가 올라왔습니다. 내 이야기도 언젠가 세상에 말할 수 있지 않을까? 한국에 온 지 5년쯤 되었을 때 저는 처음으로 작은 일기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누구에게 보여주기 위한 글이 아니라 그저 제가 살아왔다는 기록을 제 손으로 남기고 싶어서였습니다. 그 일기에는 기숙사 복도 끝방의 조용한 공기, 첫 번째 빈 침대가 가져온 낯설고 서늘한 공백, 두 번째 빈자리에서 느껴진 명확한 패턴, 그리고 제 이름이 부르지 않았던 그날 밤의 기운까지 천천히 적혀갔습니다. 글을 쓰면서 저는 비로소 제 마음속 어둠이 조금씩 밝아지는 걸 느꼈습니다. 그건 누군가 대신 해주는 치유가 아니라 제 스스로 걸어 들어간 빛이었습니다. 한국에서의 10년은 저에게 안정된 일상을 주었습니다. 지금 제가 사는 아파트는 아주 작은 공간이지만 햇살이 잘 들어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햇빛이 바닥을 천천히 밝히고 그 빛이 제 발끝에 닿는 순간 저는 제가 행동의 자유, 움직임의 자유, 말의 자유를 가진 사람이라는 걸 가장 또렷하게 느낍니다. 가끔 창문을 열면 이웃집 아이가 웃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 소리는 예전 저에게는 상상조차 할 수 없던 일상의 소리입니다. 기숙사에서는 웃음 한 번도 늘 숨죽인 소리였거든요. 하지만 지금 이곳에서는 웃음이 공기처럼 흐릅니다. 누구의 허락도 필요 없고 누구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는 당연한 자유입니다. 10년이라는 시간 동안 저는 제 자신에게 많은 질문을 던졌습니다. 왜 살아남아야 했을까? 왜 나였을까? 그 빈 침대들은 왜 그렇게 선명하게 남아있을까? 이 질문들은 답을 내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저 제 안의 상처를 가만히 들여다보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는 이 질문들에 한 가지 공통된 답을 내릴 수 있습니다. 살아남은 것만으로 충분하다. 제가 살아남았기 때문에 지금 이 창문가에서 햇살을 느낄 수 있고 제 목소리로 제 이야기를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기숙사에서 함께 지냈던 모든 여성들의 얼굴을 기억합니다. 그들은 제 마음속에서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모습은 이제 공포가 아니라
제가 한국까지 걸어오게 만든 힘의 원천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제 이야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털어놓는 이유도 그 기억들을 조용히 기리기 위해서입니다. 그들은 말하지 못했고 말할 기회조차 없었지만 저는 이렇게라도 말할 수 있으니까요. 지금 제 방 안에는 따뜻한 햇살이 들어옵니다. 창문 옆에 앉아 있는 이 순간 저는 기숙사 복도 끝 방의 어둠과는 전혀 다른 공기를 느끼고 있습니다. 이 공기는 저를 조여오는 기운이 아니라 제 숨을 넓게 만들어주는 빛입니다. 이제 저는 더 이상 과거에 묶여 있지 않습니다. 기억은 남아있지만 그 기억이 저를 끌어내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제가 여기까지 와서 새로운 삶을 선택한 이유를 조용히 알려주는 표지판 같습니다. 오늘 제 이야기는 이걸로 끝입니다. 다음 장도 이어지는 비밀도 없습니다. 대신 제가 오늘 전한 이야기를 통해 누군가의 마음에도 조용한 빛이 하나 켜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내일도 이 햇살 아래에서 평범한 하루를 살아갈 것입니다. 스스로 선택한, 스스로 지켜낸 하루를요.